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안서연 변호사입니다. 한국금융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경우 한국금융학회 학회장님,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후 박주석 교수님, 이상재 박사님의 발표, 그 이후 패널 토론, 토론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금융학회 위경우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학회 회장 위경우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은 가운데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전 일상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요즘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참석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님을 비롯 학회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동으로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키코 사태를 기점으로 저축은행의 도산과 동양그룹 CP 사태, DLF와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여러 가지 금융사고를 겪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보완을 거쳐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3월이면 시행 1주년을 맞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신뢰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발전과 시스템 안정에도 기여하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정책심포지움은 금소법의 본격 시행 1년을 지나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수준은 금융소비자의 기대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벤치마크로서 금소법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가 서로 윈윈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소법 자체와 그를 둘러싼 제도들에 대해 보완 및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발생 가능한 분쟁에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과 감독을 효율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의 마련, 그리고 올 1월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사업 환경에서도 금소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후속 장치 등의 고민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짚어보는 이번 심포지움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심포지움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해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담당해 주실 박주석 교수님과 이상재 박사님,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박경서 교수님, 지정 토론을 해주실 고학수 교수님, 구태원 변호사님, 윤민섭 연구위원님, 이한진 과장님, 정준영 교수님, 최신영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준비를 해주신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국과 실무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포지움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변호사 회장 김학자입니다. 훌륭하신 위경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국금융학회 여러분과 함께 이번 공동 심포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또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사회 진행을 맡으신 우리 패널 토론의 사회자님과 그리고 좋은 발제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발제자님과 토론자님께 매우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금융 분야와 IT 분야의 여성 변호사가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열악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또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아동 분야의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여성 변호사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진척이 있게 되길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이 심포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매우 고생하신 각 협회의 준비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심포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참여자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제 발표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박주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MIS 전공 교수이면서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라는 협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의 혜택과 위험입니다. 사실 저는 마이데이터 쪽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금융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마이데이터를 바라봐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개의 법을 먼저 간단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PDF인가요? 이게 파워포인트. 제가 애니메이션을 해갖고 왔더니 이게 그 애니메이션이 안 되나 봅니다. 할 수 없네요. 일단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실 10년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됐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제정됐으니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토론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요. 특히 2019년 사태에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불안전 판매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게 애니메이션을 제가 해갖고 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 자료인 줄 알았더니. 두 번째로는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그 데이터 관련돼서는 1990년대부터 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데이터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계속 데이터 보호의 관점에서만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보호가 그래도 철저하게 되어 있는 국가가 한국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0년 중반부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공데이터법도 조직 데이터의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데이터법도 기존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조직 데이터의 관점이어서 실제로 2020년까지는 개인 데이터에 관련된 정책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되고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데이터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데이터 3법 중에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개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점이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보호의 관점만 주로 얘기하다가 개인 데이터의 활용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개인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됐었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의 GDPR 법안을 보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마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가 소비자 보호와 마이 데이터 이런 두 개의 제도가 어쨌든 개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른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 보호 제도는 기업과 고객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점점점 금융 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런 금융 정보의 비대칭을 나름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소비자 보호 제도고, 사실 마이 데이터 제도는 요새 뭐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점점점 정보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가 점점점 중요해졌는데, 이런 데이터를 조직이 개인정보를 대부분이 갖고 있으면서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정책을 펼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의 편의성, 다시 말하면 개인이라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 주권, 원래 데이터 주권은 국가의 데이터 주권이 있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입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자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 중에서도 신용정보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이데이터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그런 두 개의 법을 갖고 한번 마이데이터의 사상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생태계가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잠깐만,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데이터 생태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그림은 다보스 포럼에서 2013년에 나왔던 보고서, 원래 다보스 포럼에서 2011년부터 5년 동안 계속 마이데이터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리포트가 나왔던 건데요. 세 개의 원을 갖고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조직 데이터 생태계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개인 데이터 생태계는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개의 원을 보면은 첫 번째 원이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원이 데이터 출처에 관련된 원이고요. 가운데 원이 데이터 접근과 관리에 대한 원이고요. 세 번째 원이 데이터 요청과 데이터 서비스에 관련된 원입니다. 이 세 개의 원으로 개인 데이터의 생태계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림입니다. 첫 번째 원에서 데이터 출처를 얘기하면서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내 개인 데이터가 사실은 물론 그 기업 기관들이 거래처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저장하고 관리하지만 그 데이터가 그 기업 기관 거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합니다. 기업 기관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 있다는 첫 번째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개인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내가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걸 나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이고요. 세 번째 원은 내가 물론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지만 더 나가서는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제3의 기관에 그 데이터를 넘겨줘서 훨씬 더 좋은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3의 기관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나의 동의하에서 제3자한테 줄 수 있는, 사실 세 번째는 데이터 이동권이랑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개인 데이터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전자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70%가 개인 데이터 관련된 거고 30%가 조직 데이터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가 없으면 사실 제대로 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크게 이런 데이터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개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가 영국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이고요. 또 하나가 미국 정부의 스마트 공시 정책인데 아무래도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 스마트 디스클로저, 스마트 공시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스마트 공시 정책을 잠깐만 얘기한다면은 스마트 공시 정책은 사실은 개인의 정보 주체라는 관점보다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 미국 정부가 컨슈머 리포트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객관화시켜서 소비자를 보호를 해줬는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런 데이터를 단순히 컨슈머 리포트 형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거를 머신 리더블 포맷,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을 먼저 바꿔주고 두 번째로는 초이스 엔진, 다시 말하면 소비자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대학생인 사람도 있고 주부도 있고 50대 남자도 있고 이런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초이스 엔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머신 리더블 포맷과 초이스 엔진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점점점 활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개인 데이터 생태가 얘기됐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 공시 정책은 오픈 데이터 정책과 개인 데이터 정책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이 스마트 공시 정책을 해서 열심히 갔다 한다면은 유럽에서는 그 GDPR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유럽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아주 강력하게 갖고 갔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마이데이터라는 그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이나 기관한테 있었는데요. 그쪽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 본인에게 다시 그걸 돌려주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핀란드가 중심이 돼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이 마이데이터 글로벌 조직은 2018년에 설립됐지만 지금 2022년인데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라는 게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2019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대표가 되면서 저도 이제 이쪽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잠깐 홍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마이데이터 생태, 그러니까 과거의 조직 중심의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걸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많은 기관이 갖고 있는 내 데이터를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내가 쉽게 이동시킬 수도 없고 열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마이데이터 생태계인데요.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또 많은 사람들이 크게 4개의 구성 요소를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소urce라는 구성 요소와 데이터 유징 서비스라는 구성 요소와 정보 주체라는 이런 3개의 구성 요소에 또 하나 추가해서 오퍼레이터라는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결국 개인은 현실적으로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오퍼레이터한테 그걸 위임해서 그걸 통해서 개인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고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17년에 마이데이터 선언문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첫 번째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행 가능한 권리로 점점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데이터 보호에서 데이터 권한 강화로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폐쇄적 생태계에서 개방형 생태계로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3가지의 커다란 변화 방향을 또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3번째가 있다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는 크게 4개의 구성 요소로 해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는 반면에 기존의 데이터 소스를 갖고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그 데이터를 갖고 열심히 창의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같은 그런 빅테크 회사나 또는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회사들이 또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유징 서비스를 묶어서, 이 전체를 묶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란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유럽이 생각하는 마이데이터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마이데이터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창의성을 갖는 데이터 유징 서비스라는 구성 요소와 그다음에 신뢰성이 중요한, 나를 대신하는 신뢰성이 중요한 오퍼레이터를 구별해서 각각을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퍼레이터와 데이터 유소를 같이 묶어서 그걸 같이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니까 아쉽네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산업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금융 데이터부터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머지않아 공공 쪽에서 행안부가 주도가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또 될 거고요. 또 얼마 안 지나서 의료 쪽에 마이헬스웨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될 거고, 통신도 결국은 또 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산업별로 하나씩 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돼서 결국은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마이금융 데이터부터 시작했지만, 반면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산업의 관점보다는 개인의 관점에서 처음에는 개인의 데이터 열람권부터 보여주다가 점점점 개인의 데이터 이동권, 산업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게 커다란 어떤 변화의 어떤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융 서비스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제도도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고, 반면에 의료는 아니지만 유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쪽은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을 원하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좀 엄격한 이 금융 데이터 생태계부터 지금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융합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아무리 창의적인 개인 데이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사실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라이센스를 주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제도화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시작은 금융 서비스부터 시작했고, 사실 근데 금융 서비스는 이미 이렇게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오려면은 비금융 서비스를 같이 묶어서 새로운 정말 의미 있는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 마이데이터 지금 생태계를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회사가 있고요, 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정확하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자 수나 서비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빅테크 그룹이 아무래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경쟁 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은 제도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는데 반해서 비금융회사들은 훨씬 더 거기서 좀 자유롭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앞에서 제가 마이데이터 선언문 얘기할 때 크게 API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생태계 하면서 사실은 유럽은 빅테크 회사보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빅테크 회사보다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좀 고민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분인데요. 전통적인 시대의 개인과 디지털 시대의 개인을 한번 구별해 봤는데요. 전통적인 시대의 개인은 아무래도 그 헌법 10조 기본권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 관점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관점을 갖고 그동안 물리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졌다면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은 물리적인 내가 아닌 디지털 트윈, 나의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관점을 갖고 개인 데이터 생태계가 발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중심이 되고 나의 DID,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함께 마이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 데이터 생태,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50년 동안은 조직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 마이 데이터는 디지털화서 되기 때문에 또 개인의 관점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자연스럽게 이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서 새로운 관점에 훨씬 편리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2주제 동의 명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재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돼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감독 제도나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하나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금융 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 이게 이제 그냥 regulatory redress라고 되게 하던데 그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동의명령 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보호법 안에 이제 보시면 제재, 처벌 이런 건 좀 강화되고 그 소비자 사후적 권익구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문제조정, 손해배상, 청약 철회, 위법계약 해지 이런 권익도 강화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판매 제한 명령, 그 감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본 판매 제한 명령도 들어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포괄적인 일본 감독법의 감독 당국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업무 개선 명령이라든지 소비자가 이제 제재 처벌을 해도 소비자한테는 돌아오는 혜택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실 회복이나 피해 구제 수단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게 잘못 눌렀네요. 네. 법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영업 규제, 이거 하면 민사적인 책임이 이렇고 행정적인 책임은 이렇다. 그런 내용과 관련된 거고, 이제 소비자 보호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실효적으로 하자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독 당국이 어떻게 제재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어떤 새로운 대체적인 수단이 뭐 없냐,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 이제 평가라고 해서 그 찾아보면 최근에 1년 동안 이제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개정 법률안 나온 것들은 이제 국회 의안정보센터 쭉 가서 보면 예를 들면 고위험 상품 설명, 이거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자본시장법 안에 그 3호 집합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했으니까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뭐 법 갖추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세 번째 손해액
추정, 입증 책임, 징벌 손해배상, 뭐 집단 소송 이런 건 이제 소비자 단체가 이 입법 될 때부터 되기 전부터 이제 주장했던 건데 제대로 입증 책임 같은 경우 설명 후보 외에는 도입이 잘 안 됐다고 계속 주장되는 내용이고 집단 분쟁, 집단 소송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학술적으로도 이제 우리 저희 연구원에 접근 가능한 이 DBP 하나 그 KCI 통합 검색 들어가 보면 그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학술 논문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공식 이게 시행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정부에 대답을 하면 공식적인 답변도 나오지만 그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이제 각 협회별로 모아가지고 그 참고 자료를 이제 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최종적으로 본 건 작년 7월까지 봤는데 이게 페이지가 한 375쪽입니다. 그만큼 시행하려고 해봤더니 이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 진짜 궁금한 게 실무 현장에서 이제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으면 뭔가 법에가 이제 결국 그런 사례들이 쌓이면 법에가 평화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그 사이에 안보험, 뭐 즉시연금은 제가 알기로 2017년에 분쟁 조정이 끝났는데 지금도 1심 끝난 것도 있고 안 끝난 것도 있는데 2심 간 것까지도 얘기를 못 들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안보험은 최근에 뭐 처벌이 뭐 과징금 얼마 했다는 뉴스가 나온 건데 그것도 2018년부터 시끄러웠던 그런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런 수단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상당히 안 되더라. 처벌 제재해봐야 이건 소비자한테 돌아온 건 없으니까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냐? 당국이 나서가지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약간 뒤에서 이렇게 넛지 형식으로 부드럽게 권유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법에다 명시적으로 너 안 하면 이렇게 이제 제재한다라고 해놓고 지금부터 잘하면 제재는 안 해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연성적 우리가 그냥 소프트 그 로죠. 소프트로 비공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아주 하드로 형태로 된 것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가 맨 위에 당국이 중립적 입장에 서가지고 분쟁 조정처럼 이제 조정이나 화해처럼 금융회사에 이제 소비자를 구제하도록 설득하고 이제 강화 권유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지금부터 내가 이걸 네가 잘하는 거 보면 검사 안 할게, 제재 안 할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라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 구제를 할 유인들이 많아지죠. 아니면 지금 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뭐 이러이러한 그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걸 잘 하겠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뒤에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으면 그 유인이 사업자들의 유인이 이제 증가하고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법으로 공식적으로 자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런 지금 이슈 감독 당국이 가지고 있는 컨선이 이건데 내가 앞으로 잘 이렇게 잘 해결할 거고 피해자가 있으면 잘 보상하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내서 당국이 이제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그럼 그대로 실행해라 해서 잘 이행 관리가 잘 되고 있니까 좀 하면 이것도 이제 포괄적이고 아주 신속하게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소프트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다가 아예 여러 가지를 이제 박아서 아주 세게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아니면 형사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이제 제일 좋냐? 예컨대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피해가 이제 났을 때 누구하고 내가 얘기를 변호사님들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냐, 당국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아니면 그 내가 위기 행위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얼마나 감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제도에 얼마나 접근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트리아지라고 민원이 약한데 들으면 금융감독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 한 100몇십가지 유형으로 100개 처리 부서에 이제 나누는 그 트리아지인데 영국 같으면 이게 트리아지, 인베스티게이션, 그 후에 이제 엄부즈맨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쉽게 분류되느냐, 소요 해결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결과는 뭐 정말 어떻게 나오느냐, 손해배상이나 보상은 어떻게 되고 금융회사 그 후에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고 행태 변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이제 조사 연구한 이제 참고문헌에 있는 것처럼 해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영국의 엄벗은 그 분쟁 조정에 이게 권유가 아니라 그냥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당국 주도형 권리 구제가 그 다음으로 되게 효율적이다. 지금 우리 소비단체 주장의 분쟁 조정이나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평가 측면에서 보면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거니까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이게 뭐
감독 이제 검사 끝나고 나면 조치호 갈 때 이제 경영 유의 사항도 있고 지적 사항 중에 문책이다, 뭐 자율 처리해라, 주의 사항이다, 변상해라, 개선 이렇게 겹쳐라 이런 것들도 있고 현지에서 그냥 조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김직원 제재도 하고 금융회사도 제재도 하고 과징금 과태료도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비공식적인 거 비슷하게 확약서, 양해각서입니다.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니고 규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했거나 사후 수습 노력이 좀 있거나 준법 교육을 받으면 제재 양정 때 약간 한 단계씩 이제 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판매 제한 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 있지만 피해 구제 명령은 금융위법에 보면 피해 구제 관한 사항이라고 금융위 업무에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옛날 2014년에 김기식 의원이 피해 구제 명령으로 영국처럼 하자고 막 하다가 이제 못하고 이런 정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아까 말한 제재 절차를 하다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네가 이걸 잘 수습하면 지금부터 검사 안 하겠다, 제재 안 하겠다 이런 제재 절차 시한부 중지나 그러니까 형사 쪽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면 기소 중지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이 잘하면 이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동의 명령 이런 것 중에 이제 동의 명령을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뭐 원칙 얘기할 때 보면 그게 사전 규제냐, 사후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 파지티브 규제냐, 뭐 자율이냐, 아니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명령을 하는 규제냐, 또는 뭐 규정 중심이냐, 원칙 중심이냐, 뭐 아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할 거냐, 아니면 위험이 있는 곳에 리스크 베이스드로 할 거냐, 아니면 금전적일 거냐, 비금전적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명령 중심으로 규정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유인 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보상적으로 갈 거냐, 이제 처벌적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고, 이게 채찍이냐 당근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이제 사전이냐 사후냐는 예방이 중요한 거냐, 우리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이 중요한 게 치료가 중요한 거 이런 건데 지금 하고자 하는 동의 명령은 이제 사전적으로 되게 포괄적으로 신속하게 앞으로 그런 일에 재발도 방지하고 그 전에 이런 것에 제재 느낌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좀 높이고 금전적으로 좀 제재 강화하고 또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명령 중심보다 유인 플러스적인 거죠. 유인 체계를 좀 잘 만들어 갖고 가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베이스드냐 아니면 디터런트 베이스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법을 잘 따르게 감독 단계에 가지고 있는 컨선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잘 중심으로 규제 감독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금지나 억제 중심으로 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이 하는 일이 이게 금융회사 잘하라고 서포트 해주는 거냐 아니면 못 가게 붙잡는 거냐 이제 서포티브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서포트 헬핑 핸드냐 뭐 그래빙 핸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동의명령 제도가 굉장히 규제 원칙에 맞는 게 아니냐. 근데 가장 지금 현재 비슷한 게 이제 이 양해 확약서이면 양해각서입니다. 요 학술제도 뭐 정영철 저 옛날에 감독원에 여기 아마 자문 변호사님 나오셨고 지금 상임위원 계신 김용재 교수님도 이제 감독상 뭐 대체적 조치 수단의 도입 필요성 이런 이제 논문 제가 알기로 고려 경영 법률 여기 보면 2019년에도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이 확약서 양해각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경미한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법 위반이 뭐 경미하거나 조금 뭐 기관 주의냐 경고냐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실질적 운영 사례는 보면 경미한 경영상 뭐 심각한 취약점, 경영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적용한 예들이 많은데 법규 위반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한 예는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럼 법규 위반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동의 명령을 거기까지 좀 확대해보자 이런 얘기고 요게 이제 활용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면 고의 중과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중과실은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업무 매뉴얼이 이제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제 이걸 개시하기가 좀 어렵고 아니면 이제 뭐 큰 얘기 하시는 분은 이게 권리 제한 의무 부과는 이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규정 가지고 하면 되겠냐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 가면 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아예 법으로 이제 비슷하게 더 크게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생각에 이제 동의 명령 제도입니다. 이게 뭐 이미 우리나라 국내 법에 공정거래법이 2011년에 들어왔고 이 얘기는 200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 이견 중에 FTA 해가지고 FTA가 2011년 이제 비준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정위 밑에 있는 법들은 거의 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표시 광고, 대리점,
그다음에 가맹점 거래, 방문 판매, 대규모 하도급 이런 거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계류 중인 게 전자상 거래, 약관 할부 거래 있고, 그 금융위처럼 위원회 조직입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는 안 써놨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이것도 동의 의결제 하자는 게 2016년부터 정부가 법안 내고, 그때부터 이제 뭐 참여연대에서 이거 반대하고 뭐 이렇게 20대 지나고 21대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작년 2020년부터 찾아보시면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51조에 2까지 있는데 51조 3으로 이제 그걸 넣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법이 됐으면 비교하기가 쉬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일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약간 좀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법을 따라간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만드는 동열 의결 구제도로 가면 뒤에 보시다시피 보고서 쓰고 아무튼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법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용은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뭐 법하신 분들이 제도가 이제 규범적으로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성격은 보면 행정처분이 어찌됐든 이제 처분을 하는 거니까 그 처분은 맞는데, 당사자하고 이게 화해 비슷한 거죠. 합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다른 이게 공법 측에서 이 감독 당국이 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하고 소통을 해서 처분을 한다는 것은 거의 2011년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 다른데 그 행정 거기는 US 코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각 행정부처들이 다 쓰는데, 컨센트 오더로 돼 있고, 아니면 법무부 같으면 법원에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니 컨센트 디그리라 부르고, EU 같으면 커미트먼트 디시즌이라고 얘기하고, 독일은 제가 독일말 몰라서 모르는데 되게 그 의무부담부 확약 이렇게 된 독일 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앙가주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속 얘기하고 되게 그 번역하는 것 같고, 호주에 가면은 enforceable undertaking이라고 해서 호주의 큰 은행들 이렇게 감독 당국 계획 제재 때리는 거 보면 다 컨센트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enforceable undertaking이죠. 캐나다는 이제 컨센트 어그리먼트, 일본에는 이게 하다가 2013년에 해지했는데 동의 심결. 이 이유는 이제 보면 행정부 지가 처분한 걸 지가 이렇게 뭐 많이들 판단하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감독 당국은 보면 아까 포괄적 업무 개선 명령이라는 게 각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법. 그러니까 포괄적 업무 개선 명령으로 이제 때리지 합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합의도 강제적으로 내가 때리냐 합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느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중지 조사, 중지 티아오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 중지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가 있고, 뭐가 좋냐? 감독 당국은 이게 아무튼 확실하게 증거 확보하는데 시간 걸리고, 다 해가지고 제재했더니 불복해가지고 소송 막 몇 년씩 하고 이런데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자원 다 들어가니까 합의해서 딱 하면 끝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업자도 그거 이제 그 안에 내 의견을 잘 반영이 안 됐다는 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불복해서 온갖 하고 뭐 신문에 이제 오르는 평판도 나빠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소비자는 제재가 아무리 해봤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는데 이게 잘 소비자가 이렇게도 소비자를 잘 구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겁니다. 물론 부정적으로도 그 전기통신사업법 할 때 물론 참여연대가 부정적 의견 낸 거 보시면 이제 되게 이거 업자들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 정동적 그 국회 이제 의견 있잖아요. 검토 의견 보면 이게 우리나라 법검정하고 안 맞다. 이거 죄지은 놈 혼내줘야지 이거를 합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형사 같으면 플리바겐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국민 법방정이 안 맞아서 안 맞는다는데, 뭐 기소 중지도 있고 뭐 기소 유예도 있고 다 비슷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을 확정을 안 하니까, 확정이 안 하고 결정이 나버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혼나고 어떤 일을 하면 혼 안 나는지 법 불확실성이 확정된 게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소비자한테는 좋은데 당국이 정말 이게 시간이 확실히 효율적으로 줄어드냐, 이건 이제 유를 연구를 막 해봤더니 그렇게 또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근데 이 좋은지 나쁜지는 뭐 해결이 됐고, 필요하냐 안 하냐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법에 아까처럼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됐으니까, 그럼 금융위에 갖고 오려면 아까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제 법안들이 와 있는데 왜 금융위원들 못하냐 해서 이제 금융위에 갖고 오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 했을 때, 이 법이 이제 그 규범적인 정당성도 갖춰야 되고 실효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의 권리도 보호도 잘 돼야 되고, 이게만 디자인만 잘하면 뭐
감독 당국의 제재 수단으로서 무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걸 적용하게 할 거냐, 그 절차는 어떠냐, 뭘 써야 되냐 신청을 하려면 그 안에 그다음에 뭐 시민은 뭘 기준으로 이걸 내가 할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면 이해관계 차이가 많을 텐데 지금 제재는 뭐 심청인 아니 제재 대상자만 심사만 하는데 이게 소비자 구제도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자도 좀 있지 않겠냐 이런 거고 그럼 의견 수렴도 좀 해야 되고 자문위원들 혹시 있으면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의 웰스 파고가 이제 예를 들면 제품 상품 잘못 팔았다고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 가짜 계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웰스 파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의 명령이 10개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 맞은 건 2011년에 맞은 것도 있고 쭉 해서 한 10가지쯤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네가 옛날에 낸 계획대로 하기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다. 이런 거 했으면 변경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잘했으면 일찍도 끝내줘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이거 취소 불복을 이제 신청자가 하긴 좀 그렇겠죠. 그 자기가 합의한 내용이는데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 내가 합의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강요해가지고 팔비틀어 가지고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해가지고 불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능하냐. 근데 그런 얘기부터 이 얘기들이 있고 잘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행하겠다는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 이행 관리를 하고 안 하면 그때 다시 또 제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디자인만 잘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래서 공정거래법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게 금융에 적당한지를 이제 보자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이제 법에 대책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쭉 시행령인데 뭐 별로 내용이 없고 규칙에 가면 실무 사항들이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보면 적용 범위는 예를 들면 카르텔 이런 거는 이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 금융에 갖고 올 때 감독 당국이 일본의 이제 포괄적 업무 개선 명령처럼 내가 관할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이제 감독 당국이 하지 못하고 이건 형사 사법 당국에 고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한지까지도 해주면 뭐 수사권하고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것만 빼고 하자. 아니면 그것만 뺄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다른 것, 뭐 건전성 규제도 있고 쭉 많으니까 그거 말고 지금 네가 소비자 피해 구제가 목적이면 그 사항만 하면 어떠냐. 아까처럼 민사적 책임, 뭐 행정적 책임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형사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이쪽에 위반 아까 뭐 6대 판매 원칙, 적합성, 적정 설명 의무, 뭐 불공정 행위, 불공정 영업 행위, 뭐 부당 거래, 광고 이런 거에서만 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사람 금융회사라는 게 사고 친 거 계속 사고 치는데 동일한 동의 명령 행위를 똑같은 거를 반복한 거 두 번째도 해줄 거냐, 세 번째도 해줄 거냐, 그런 건 재발하면 해주지 말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제 법은 안 됐으면 안에 보시면 이건 재발한 건 안 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핸드폰 이 업체들 이 세계도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거기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거 신청할 수 있는 거냐? 네, 감독 당국이 이제 뭐 분쟁이 민원이 들어가지고 분쟁을 할 수도 있고 분쟁이 해결하다가 하다 안 되게 분쟁조정위원회 올라갈 수도 있고 분쟁위원회 올라가면 이제 조사돼야 되고 이러잖아요. 조사 아니면 무슨 이제 위반 행위가 혐의가 있어갖고 강국이 이제 검사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게 검사 나가기 전에 당국이 봤을 때 이 상품은 팔면 안 되겠다 해서 판매 제한 명령이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를 이제 가려고 예정 통지도 내고 검사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 통보해서 사전 통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개시돼가지고 확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 중에 어디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냐면 아니면 어디 시점 이후에는 못하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미 조사 다 끝나고 위법된 거 다 잡았는데 이거 다 불리하다고 이제 동의명령 하게 되면 이때까지 지금 이거 하자는 이유가 효율성 이런 거 경제성 하자는 건데 그 어떤 시점 이후에는 이거를 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될 테니까 거기가 어디냐 요거가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공정위에서는 내가 한번 신청서 내면 다시 너 이거 취소 못한다 할 수 있냐? 네, 그런 나라도 있고 미국에 보면 취소해. 하다가 뭐 눈치 보고 이제 취소하면 이게 악용을 하면 제재 절차를 굉장히 지연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공정위 그 독점규제법 보면은 이제 시효 분쟁 조정 시작하면 시효 중단하듯이 이 제재 검사도 위법 행위 일정 이후에 연한들이 있는데 그 시효를 중단하면 신청 후에 뭐 신청 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뭐 악의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 못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 보면 이 신청 시점은 각자 자기 나라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스테이트먼트 오브젝트라고 되게 심사 보고서 아니면 이고지 뭐 이렇게 번역들 하던데, 심사 보고서 나가기 전에 이거 와야 된다, 동의 신청하려면, 아니면 그 후에 와야 된다, 아니면 제한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심사 보고서 나가기 전에 디팍토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이태리 같은 경우 검사 통지 나가고 네가 봐가지고 3개월 이내에 하고 싶으면 해라,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위권 보면 진짜 복잡해요. 신청서 내면 이걸 게시할지 말 건지를 회의를 뭐 해가지고 또 결정합니다. 신청서가 잘 돼 있네, 그럼 게시,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때 기각하면, 기각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합의해가지고 원리는 아닌데 쟤네들이 지가 만들어놓고 기각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때까지 2011년 이후에 17건이 있었는데 8건이 기각됐어요. 사건 숫자로 보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게시 결정을 기각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게시가 되고 하면 이제 합의안이 잠정 동의 의결안이라고 이제 심사관이 작성을 해서 회의체에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 수렴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수정한 최종 동의 의결안을 올리면 이제 전체 회의에서 동의 의결서가 이제 확정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 제재 절차도 보면 검사관이 가서 이제 검사하면 검사 보고서를 내죠. 그러면 검사국장이 이제 일반은행 검사국장이든 검사국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하면 감독원 안에 제재국하고 이제 막 뭐 이거 몇 년이 틀리니 법적으로 한 다음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원장이 이제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 보고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뭐 검사관이 쓴 거, 감독국장이 쓴 거, 검사국장이 쓴 거, 그다음 제재국장이 올린 거 다 보고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의사결정을 해서는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서 좀 압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동의명령 안에 시블 머니 페널티 금전벌, 민사 금전벌도 넣을 수 있느냐, EU 같으면 동의명령하고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박아놨어요. 근데 미국 같으면 CFPB 뭐 이런 거 다 보면 뭐 1조 원 맞았네 이런 게 다 콘센트 오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웰스파고도 그때 1조 원 맞았는데 OCC가 5천억 때리고, 그러면 그 5천억은 빼고 나머지 5천억 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CFPB가 때린 거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2011년 시행하고 나고 네이버하고 다음이 첫 번째 동의 의결 관련 이제 승인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돈을 못 때리니까 뭐 공익 기금을 하나 만드는 거죠. 뭐 상생 기금 해가지고 거기 100억 내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그렇게 하든지, 과징금 같이 못 때리면, 아니면 이제 뭐 김용재 그 교수님 논문처럼 나중에 우리 감독 분담금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감독원이 한 2천 몇억 쓰니까 거기에 감독 분담금 일정 기간 할증, 뭐 우리 보험료 올리듯이 이 사고 자꾸 내면 우리 감독 자원 많이 쓰니까 감독 분담금 할증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같이 때려줘야 이거 기업 면제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빠질 텐데, 그걸 너무 세게 때리면 이거 나 제재 맞지, 내가 동의명령으로 안 가, 유인이 좀 신청 유인이 감소하니까, 그런데 적당히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그래서 내가 도대체 공정위는 몇 번씩 쓰는데 내용이 뭐가 다른가 했더니 그게 큰 차이 없습니다. 되게 보면 사실관계, 이게 만일에 확정이 되면 적용할 법규, 그다음에 시행 계획 안에 이제 뭐 피해자는 이렇게 보상하고,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아니죠, 내부 통제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쭉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이건 내가 이렇게 의결할 필요가 있냐. 그다음 공정위는 회의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만도 그렇지가 않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밑에 시행 세칙까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CFPB도 막 제가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맨 나중에 물론 공표된 것만 그래서 그런지, 공표된 건 자기가 마지막 콘센트 오더 때린 것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사무소에 가보면 이제 템플릿이 아예 있습니다. 컨센트 오더, CFPB가 되는 컨센트 오더들이 쭉 있으니까 내용이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쓸 때 이 템플릿 따라 쓰면 된다, 이렇게 처음 앞에 이제 개관이 이렇게 관련법은 이건데 사업자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 스티플레이션 있고, 그다음 용어는 어떻고, 용어 정의는 어떻고, 사실관계는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챕터가 이제 거기 컨센트 오더 챕터 안에 앞으로 시정 계획은 이렇고, 그 시정 계획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떤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고 보고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CFPB 당국이 이제 금자 근접을 때리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얼마 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시블러인 페널티가 소비자 피해 구제 금액이니까. 그다음에 이행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행정조항에 가면 이 법은 이제 여기에서 콘센트 오더에 적시된 사항이 나중에 민사 형사상 어떤 증거로 사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신청 한 것처럼 내가 동의한 게 아니고 강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기에 쓰인 내용과 반대되는 증언을 못하게 에스토플 규정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건 판매에 대한 금리 명령이니까, 이게 제가 그 상고문안에 보시면 이 박준영 교수님, 서울대 박준영 교수님 보면 이제 이후의 절차를 쭉 봤더니 인터림 메저라고 임시처분이죠. 임시처분에 들어가서 그게 조사하다 보면 이게 동의명령으로 넘어간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후에 이유도 임시처분이 이제 막 10몇 년 만에 처음 최근에 뭐 무슨 회사가 맞은 것 같은데 그거 이제 판결을 보시고, 우리도 이거 임시처분에서 동의명령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동의명령까지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뭐 좀 당국이 가지고 있는 컨선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임시처분하고 판매 제한 금지 제한 명령인데 금지 명령 때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여기 의견 수렴 이 절차 이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사정에 고지해야 되고 의견 제출해야 되고 명령 내용 뭐 공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 지가 잘못한 거 알면 하다 보면 이제 동의 명령으로 넘어가게끔 이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이제 절차상 의견 수렴은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공개하고 뭐 어떤 인터넷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냐, 뭐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 그다음에 신청자한테만 주면 되냐, 아니면 공정위처럼 뭐 타부서, 심서, 검찰총장까지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금융이 필요하냐,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오는데 공정위 뭐 변호인 쫓아내는 뭐 공정위 이런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자료 열람만 할 수 있냐, 복사는 못 하냐. 부터 시작 자문위원회 설치해가지고 내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거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일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써지는 게, 일본의 독점규제법에 보시면 거기 40조, 41, 42, 43 이런 쪽에 보면 감독 당국이 필요하면 뭐 이런 전문가들 불러서 뭐 자료도 뭐 의견도 듣고 자료도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뭐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할 수 있다고 다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빌려서 써놓으면 자문위원회 해도 되고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맡겨도 되고, 나중에 이행관리에 가서도 꼭 우리는 법에 이제 소비자 보호원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두 곳에서만 위탁기관으로 박아놨는데, 이 금융은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처럼 업종별 특성의 전문성이 좀 다르니까 그게 유럽에는 그런 전문 서비스 컨설팅 펌들이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이제 맡겨서 이행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에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하는 김에 심사 기준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뭐 공정위가 재작년 계속 이게 이제 제도가 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이 신청 유인이 많이 떨어진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항인데, 위법이 확정됐을 때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뤘느냐 시정 방안에 봤더니 요거가 이제 가장 걸림돌이다라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를 쭉 보시면. 그러면 이제 내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 컨센트 오더 동의 명령 안에 담은 내용이 제재받았을 때보다 돈이 더 들면 내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많으면 안 할 거고, 적으면 이제 신청 유인이 있는데 적으면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이 균형을 맞췄냐 이걸 따져보려는 거니까. 근데 유럽의 규정을 가서 보면 뭐 유럽 컴피티션 네트워크 레코멘데이션 2013년 이런 거 찾아보면 이거는 아예 명식으로 박아놨어요. 이거 진짜 법이 확정됐을 때 제재량하고 비교하지, 비례성의 원칙에서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라고 박아놓고, 비례성으로 보면 진짜 위법이 확정됐을 때보다 적은 양이어야 된다라고 아예 둘이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좀 이제 그런 거 저러보면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고, 심의 기준도 이제 막 공익 뒤에 써놨습니다. 기각된 건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8건 기각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공익에 부합하지가 않다. 예컨대 신속 조치 필요성이나 사건 성격, 시간, 상황, 소비자 보호, 뭐 증거가 명백하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처럼 좀 명확하게 써주라. 예를 들면 미국
US 코드 여기 보면 이제 공익계의 부합비란 무엇인가 이렇게인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욕행위의 종류, 위협행위가 끝났는가, 그다음에 이제 이 계획에 있는 이행이나 수립의 조항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피해 구제 기간이 얼마나 긴지, 실제 고려하는 대안적 구제책의 예상 효과나 조건이 명확한지, 그다음에 시정 방안이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기타 경제적 고려 사항을 해서 결정하도록 법에 그냥 아예 주르륵 박아놨다는 거죠. 컨센트 디크리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좀 써주면, 내가 신청했을 때 이게 정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좀 명확하게 하면 내가 좀 더 이거를 신청할 이유는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이제 결정이 딱 나면 불복할 수 있냐, 누가 예를 들면 이제 신청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신청자는 지금 합의한 건 아닐 텐데 정 억울하다고 이건 내가 합의한 거 아닌데 강요해서 했다 이런 건 가능하긴 할 텐데, 근데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이해관계자, 그 동의 명령한 거 봤더니 소비자들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끝낸다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이해관계자가 저거 이제 그 동의 명령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제 요런 얘기고, 취소가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이행을 전혀 안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동의 의결 결정 난 게 얘가 보고를 거짓된 사실을 보고해가지고 그거에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취소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현저한 변경이 있으면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 당국에 공정위법에는 그게 이제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고.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서 읽어보면 이건 해야 한다, 기속행위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도 좀 있지만 이게 현저한 변경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좀 써주라. 예를 들면 이게 뭐 영어는 뭐 serious and 뭐라 그러니까 repairable, 아주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하고, 뭐 아니면 뭐 뭔가 좀 정확하게 좀 그래도 좀 풀어서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아까 이해관계자가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이제 유럽은 직접적 direct and individual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저 뒤에 보면 몇 쪽에 앞에 나왔던 그 페이퍼에 보면 소송이 꽤 있었는데 다 사실은 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컨센트 오더가 굉장히 아무튼 있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도 할 거냐 그런 얘기고, 이행 관리는 이제 누구한테 맡길 거냐인데, 공정위법은 아까처럼 공정거래 조정위원, 공정거래 조정원이라고 이제 분쟁 조정 비슷하게 하는 조정원이죠. 거기다 할 거 소비자원 두 군데 위탁기관을 박아놨는데, 금융은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일본 같은 거 보면, 일본도 이제 공무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학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전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문 의견 구하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좀 넓힐 수 있지 않겠냐, 전문성으로 볼 때. 물론 이제 객관적 투명적으로 하려면 점검 및 평가 기준 어떻게 했을 때 이행한 거라고 치고, 어떻게 이행 안 거라고 정상적 정량적 평가 집보, 그다음에 보고 체계 공개는 어디까지, 그다음에 신청인하고 물론 독립적이어야 되고, 감독 당국과도 독립적이어야 되냐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슈들을 잘 해서 고르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 안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하는 게, 공정위 같은 경우는 이행 강제금만 때린다는데, 다른 나라 보면 아예 일단 이 법을 어겼네, 법이라기보다도 합의한 사항을 어겼으니까 일단 과태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 강제금도 엄청 셉니다. 유럽 같으면 여기 참 관련, 우리도 뭐 아까 금융소비자법의 6대 판매원칙 보면 관련된 수입의 50% 이하 이렇게 과태료 박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매출액 10% 때리고, 이행 강제금도 이 공정위는 좀 약한데 1일당 200만 원 때리는데, 이게 사실 금융은 200만 원 돈도 아니니까 뭔가 좀 세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미국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또 금지, 아니면 내가 감독 당국이 나서서 재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이해관계자가 나서서 저거 동의 명령 취소하라고 할 수 있냐. 그다음에 제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런 이슈들이 학술계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했는데, 말 좀 천천히 하라고들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다른 우리나라 국내 법률에도 이제 들어오는 이 동의 의결, 이름이 동의 의결입니다. 공정위가 의결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나라 명령이 이제 동의 명령이라고 해서 계속 저는 동의 명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금융 부분에도 이제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그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거 준법 금융회사 준법 획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하고 당국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 있고 다른 나라는 많이 씁니다. CFPB도 이제 게재 현황 쭉 들어가 보면 한 2011년 생긴 이후 한 300건쯤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이제 콘센트 오더로 돼 있고 뭐 법무부와 같이 한 것도 있고 지 혼자 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정위가 이때까지 17건이라는 거는 뭔가가 이게 좀 공정위법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좀 되겠고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어찌됐든 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합리적이고 좀 개선된 제도가 이 소비자법에 들어오든 뭐 금융위 설치법에 들어오든 들어와가지고 이게 위법 여부 그다음에 불복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을 전략해서 좀 전체적으로 절차의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시의성 있게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원래 자료에는 없었는데 이런 걸 넣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관심 있으시면 우리 이제 연구원 주소가 krf.rli.kr이고 거기에 오늘 제가 이 서베이 좀 해야 되니까 마련해 달라 그래 사이트를 하나 닫아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이 제도 정말 뭐 이제 보통 참여연대 같이 보면 아직 이 뭐냐 아까처럼 뭐 효율적이 않다. 이게 제도가 시행이 정착이 되겠냐 아니면 나라 감독 당국이 이 모양인데 그런 거 해서 재량권을 주면 되겠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 이 사회 전반 규범 체계로 볼 때 이게 규범적인 정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 뭐 여건은 나쁘다 좋다. 그다음에 참여 행정이 이제 되게 중요시하는데 물론 이 공법처리에서 법위호 위반 혐의가 있는 뭐 합의해서 한다는 거지만 아무튼 그게 참여행정 그러니까 당사자 간 합의를 중시하는 이런 여건이 무리고 가고 있냐 아니다. 그다음에 당국의 재량권을 많이 다른 나라 감독 당국 재량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관치 이런 것 때문에 없는데 지금 현재 보는 재량권 줘도 되겠다 아니다 좋다 뭐 이런 건 CEO들이 이제 감독 당국의 컨선에 따라서 정말 잘 운영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돼 있냐 또 이제 물어보고. 내부 통제가 그럼 잘 돼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사고의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애초에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는 예건은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시장 자율 이게 아니 규제냐 자율이냐인데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자율을 좋아하는데 시장 자율과 업계 관행이 정말 이렇게 컴플라이언스가 잘 되게끔 돼 있다고 보느냐 아니냐. 감독 인력들이 이제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보시기에 어떠냐, 그다음에 감독 전체 시스템 어떠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론 중에 심심하시면 들어가서 꼭꼭꼭 눌러보시면 결과는 제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설문으로 8개 만들어놨습니다. 필수로 다 받도록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내 정리 및 패널 토론을 위해서 10분 정도 휴식 기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